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정여사신문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생 변호사 김선욱입니다. 녹음하고 있는 12일 오늘 대학 수학능력 시험 보는 날입니다. 네. 자, 수험생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은 아무도 안 듣잖아 우리 방송을. 헷갈릴 때는 먼저 생각난 게 답입니다. 네. 아니 이렇게 인사를 할 게 아니라 수험생 그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하신 학부형 부모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는 학부형이 더 많으시죠. 학부형이 더 많으시겠죠. 네. 자, 어쨌든 좋은 결과들 있으시면 좋겠고요. 네. 별로 안 추웠어요. 근데 올해는. 그렇죠. 예. 오늘 우리 시험 볼 땐 진짜 추웠는데. 진짜 추웠는데. 네. 박쌤은 뭐 바로 대학교 갔죠? 전 바로 한 번에 갔죠. 네, 저는 삼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때 되면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삼수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그 반수 뭐 이렇게 붙었는데 뭐 딴 데로 바꾸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좀 우여곡절이 있어요. 합격을 여러 번 한 사람은 진정한 삼수라고 할 수 없죠. 하여튼간 저기 세 번 시험 봤는데 한 번만 합격한 사람이 진정한 삼수 출신인 거고. 네, 죄송합니다. 네. 그 11월 말쯤에 저도 시험 봤었는데 그날은 정말 추웠었는데 날 덜 추워서 그래도 덜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우리 때는 학교로 직접 가서 봤거든요. 그렇죠. 대학에 가서 봤어요. 대학 가서 봤는데 진짜 차 막혀가지고 그 고개 하나 있는데 그 고개를 뛰어서 올라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학교는 뭐 이렇게 큰지 하여튼간. 자, 어쨌든 대한민국 고3 수험생들이 1년간 노력을 평가받는 이번 주 의료계에도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11월 13일 희구라 지금 시작합니다.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료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주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마이뉴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곽성순 기자와 양영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내년도 예산에 대한 마지막 국회 심사. 이게 11일로 끝났죠? 예. 그 원격 의료 관련 예산이 이슈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어저께 아침 10시부터 예산 소위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쭉쭉 밀어오다가 하도 쟁점이 많으니까 이제 여야가 함부로 못 건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밤 11시에 12시간이 지난 후에 시작을 했는데요.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정부안은 12억 300만 원이었는데요. 거기서 3억 9,8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총 수용한 거는 8억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원격 의료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8억 500만 원이 이제 5,500 아니고 500. 예. 통과를 했고요. 8억이면 8억이지. 또 500은 또 왜 묻혔대? 하여튼간, 예. 다다 부가세도 아니고. 사업별로 보면은 이제 원격 의료 조사 연구, 평가 및 데이터 DB 관리에 대해서 5억 5,3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원격 의료 DB 그 통합 DB 구축 운영 뭐 1억 4,800만 원 그 안에, 그리고 원격 의료 관련 현황 조사 및 평가 2억 5천만 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복지위가 수용을 한 거는 원격 의료기기 기술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예산 1억 5,500만 원만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복지부가 예산을 편성한 게 두 개가 있었거든요. 하나가 이제 해외 원격 의료 진출 지원 3억 원, 그 다음에 ICT 기반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3억 5천만 원 이렇게 있었는데, 요 두 개의 신규 사업도 복지위가 결국엔 수용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8억 500만 원. 그 보면은 약간 좀 재미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눈여겨볼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원격 의료와 조금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들은 삭감된 것 같고, 원래 없던 건데 추가된 걸 보면 해외 원격 의료 진출 지원
오히려 3억 원 들고, 그 다음에 ICT 기반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비 이런 게 좀 들어간 걸 보면 아무래도 원격 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 이런 거가 약간은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애초에 야당에서는 전액 삭감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야당 측 한 관계자가 이제 누군지는 밝힐 수 없지만 한 관계자가 얘기를 해주기를 전액 삭감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되 만약에 이거를 이제 안 받겠다, 정부에서 안 받겠다라고 하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 원격 의료 조사 연구 평가 및 데이터 DB 관리에 대한 예산 5억 5,300만 원 중에서 이 원격 의료 관련 현황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예산 2억 5천만 원 있잖아요. 요것만 일단은 해주고 나머지는 다 양보를 못 한다라는 게 이제 원래 야당 입장이었어요. 네.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이 원격 의료 관련 현황 조사 및 평가는 이제 지난해까지 시범 조사를 했잖아요. 네, 이미 한 게 있으니까. 그 시범 조사에 대해서 이제 뭐 평가를 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네. 이 예산은 줄 수 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이제 원격 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니까 전체 다는 못 주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날 저희가 이제 이 소회의장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다 나가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공개로 진행하는 거를 요청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김성주 위원장이 오케이 하고 저희는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안에 보자진 말들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소회의실 바로 옆에 위원장실이 붙어 있거든요. 보통 밀실 야합 같은 걸 할 때 이 안으로 다들 들어가서 얘기를 해요. 밥 먹을 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원격 의료 예산 얘기를 할 때 보좌진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다 그 안에 들어가서 뚝딱뚝딱 한 다음에 뚝딱뚝딱.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브리핑을 하고 그냥 끝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이게 밀당하는 걸 보여주기 싫어. 아니 이거 뭐 다 해봤자 몇 억 되지도 않는데 이런 거 갖고도 밀실야합하고 그러나요? 그래도 민감한 이슈들은 뭐 흔히 그렇게 하는데 그래요? 어쨌든 결론을 보면 야당이 절대 그러니까 야당에서 요 정도는 수용하고 나머지는 못한다고 했던 부분 중에도 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 네네. 예. 정부에서 또 강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원래 예산에 없었는데 추가된 것도 있고, 뭔가 좀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 밀실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오고 갔다라는 그 흔적이 남아 있네요. 밀실에는 얼마나 있었다고 그러던가요? 그런 얘기도 혹시 있었나요? 그때 들어갔던 게 한 11시 10분, 20분 정도에 밤 11시. 예,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최종적으로 보좌진한테 얘기를 들었던 거는 12시 5분쯤이었어요. 오늘 아침 12시 5분. 그러고 보니 그 밤 11월 11일 밤 11시 11분경에 밀실에 있었군요. 때때로 먹으러 들어갔나? 그런가 본데. 네. 처음에 애초에 이제 그 야당에서 한 의원실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억 5천만 원짜리 평가에 대한 예산 그것만 우리가 수용을 해줄 테니 너희가 다 받지 말아라고 처음에 복지부에 제안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복지부에서 어린 반푼 없는 소리다. 이건 저희가 절대 수용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경론이 예상이 될 거다라고 이제 의원들도 얘기를 하고 기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대뜸 나가라 그러니 저로서는 이제 그 안에서도 궁금한 상황인 거죠. 어쨌든 그 예산 통과하면서도 이렇게 부대 의견 같은 거 살짝 붙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네. 보니까는 그거 하나 붙어 있네요. 현행법에 따라서 의료인 환자 간 원격 의료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네네. 그럼 뭐 그냥 현행법을 지키겠다라는 하나만한 말씀인데 굳이 요거를 부대 의견이라고 붙여놓은 걸 보면 의료인 환자 간 원격 의료는 그래도 당분간은 그렇겠죠. 이렇게까지 예, 붙였으면. 예, 허용될 가능성이 이제 크게 좀 줄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신규 사업들이 요거는 해외니까. 또 의사협회에서 또 우리가 해낸 일이다 뭐 이렇게 주장할 그렇게 수 지금 있겠는데요. 낸 걸로 제가 기사를 살짝 봤는데. 아 그래요? 네. 의협에서 발표한 걸로 제가 기사를 그래요? 봤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주장했어요? 네, 우리가 노력 많이 해가지고 지금 저지했다 이렇게 이 제목은 제가 그렇게 보고 들어왔는데. 네. 네. 글쎄요. 뭐 하여튼 뭐 약간 영향을 줄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실제로 이 원격 의료는 정부에서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전에 그 계획 발표 났을 때 해외 원양이나 뭐 이렇게 격오지 뭐 교도소 이런 데에는 의사 환자가 원격으로 추진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의료계도 크게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이제 실제 의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 원양어선에 있는 선원들하고 의사하고 원격으로 하는 거는 시범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오늘 방송 들으시는 네. 오늘 12일. 네.
방송은 13일 날 나가고 13일. 그렇죠. 녹음하는 오늘 부산대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제가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무슨 연구원 이런 게 개소가 돼가지고 원격 원양어선하고 네, 연결해가지고 하는 원격 진료하는 거, 뭐 시연회 내지는 그 거기 시스템 다 갔습니다. 개통 세레모니를 복지부부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다. 그 부산대병원 1개 뭐 어쨌든 대학병원 그렇죠. 1개 병원에서 하는 행사인데 거기에 장관이 2명이 다 갔습니다. 오, 관련된 그래요? 장관들 뭐 해수부하고 다 갔고. 복지부 장관이 다 갔어. 그리고 거기 이제 발표자료 보면은 그 시범 사업 간에 그런 이게 건강 상담 이런 게 한 90여 건 정도 진행이 됐다고 이제 뭐 무슨 건지 자세히는 안 밝혔는데 그런 식으로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차근차근 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어쨌든 현재 정부에서 원격 의료 뭐 창조 경제 이런 거 자꾸 하라고 하고 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원격 의료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드라이브를 걸 것 같긴 계속 한데 여기 이제 예산이나 부대 의견 뭐 국회 내부 사정들을 보면 해외 진출이라든지 격오지 쪽은 좀 더 열심히 하더라도 일반적인 뭐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환자들, 시민들에 대한 대면 진료 그런 거는 아직 좀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후로 좀 밀리는 네, 느낌 네, 뭐 이런 네. 것도 사실 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원격 의료하고 직접 이렇게 원격 진료 혹은 원격 의료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 건 아닌데요. 어저께 의료 IT 융합 산업 인프라 구축 예산도 어저께 통과가 됐거든요. 네. 이것도 원래 야당에서는 전액 삭감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이 사업 자체가 원격 진료 활성화나 의료 산업화에 활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액 삭감을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총 10억 9,900만 원이 계상됐던 대로 그대로 통과가 됐어요.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사업명을 보면은 보건의료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구선 1억 9천만 원. 보건의료 정보. 네, 보건의료 정보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1억 9천만 원. 그리고 임상문서 표준 개발을 위한 콘텐츠 모델 개발 및 관리 2억 1,500만 원. 진료정보 교류체계 기반 마련 4억 3,500만 원. 그리고 의료 IT 활용 보건의료정보 서비스 기반 구축 및 지원 2억 6천만 원인데요.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요 2억 6천만 원짜리 빼고 앞에 3개는 야당에서 이거는 원격 의료 활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며 반대를 했던 건데 결국엔 그대로 다 이거 우리 며칠 전에 의료 민주화 하면서 다뤘던 내용인데. 네. 김변이 아주 훌륭한 발표를 했죠.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네요. 오늘 다루죠, 참, 이것도. 벌써 이 제도 개선을 한다고 예산이 생겼네. 그러게요. 청년의사가 참 이슈를 선점했는 거고. 저희가 토론회 하는 바람에 예산이 생긴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야당 측에서 한 말을 보면 약간 좀 웃기다고 할까요? 이상한 게 원격 진료 활성화 및 의료 산업화 활용 목적이니까 삭감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원격 진료를 반대하는 거는 뭐 이해가 가는데 의료 산업화 자체도 반대하는 건가요? 이게 아니 의료 헬스케어 산업이 전 세계에서 지금 굉장히 큰 저건데 영리 의료 뭐 이런 거랑 이제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 이러면 또 이해가 되는데 의료 산업화 뭐 이렇게 하여튼 의료 관련해 가지고는 돈 버는 거 비즈니스 자체를 하지 말자 뭐 이런 뜻인가요, 야당은? 지금 그래서 국제 의료 지원법 뭐 이것도 지금 통과 안 되고 그다음에 안 되고 있죠. 서비스 발전 기본법인가? 그것도 안 되고 있고. 의료 빼자. 그렇죠. 다 민영화 지금 그런 얽히고 있죠. 내용도 없는데 그거 빼자 뭐 이제 그러는 거죠. 야당은 그냥 싫은 거죠. 야당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든 교육이든 이게 아무래도 공공에 대한 이 성격이 더 짙은데 이거를 산업화를 하게 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걸로 돈벌이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우려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야당 쪽에서는.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그걸로 돈을 벌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뭐 어려운 문제죠. 네. 돈을 벌 필요도 있긴 한데 또 이게 너무 지나치게 의료 업계 사람들이 돈벌이에 치중하는 거는 또 나쁜 그렇죠. 일이기도 하고 요쪽은 살리고 요쪽은 막고 요런 그 절묘한 좀 정책이 아니 누구나 필요한데 다 돈벌이 하는 걸 나쁘다고 그러면 안 되죠. 돈벌이 하는 건 다 신성한 그리고 직업인데. 저희가 뭐 저희가 맨날 얘기합니다만 이 의료 산업이 좀 활성화되면 고용이 늘어납니다. 이게 가장 노동 집약적 헬스케어 사업이에요. 분야가 전 세계에서 지금 모든 업종 중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이 바보를 해서 거기다가 재정을 엄청 쏟아부은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나라에서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뭐 의료 산업화
의료 민영화는 용어들이 너무 막 섞여 있어서 네. 이게 좀 의료 영리화, 네. 의료 민영화 이런 거는 좀 반대하더라도 의료 산업화까지 반대하는 거는 조금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국회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윤구 기자는 다른 취재에 있어서 이제 그만 보내드리도록 하죠. 또 국회로 가시는 거예요?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 네. 센스 있어. 국회로 가진 않나 봐요. 네.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네. 자, 양영구 기자는 떠났지만 국회 예산 복지비 관련 소식 조금만 더 전해드리면 의료분쟁 조정중재원 예산은 원래 10% 삭감 예정이었는데 네네. 5%만 삭감되는 걸로 그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중재원은 계속 그 성과가 좀 미흡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중재까지 가는 퍼센트지 이런 게 좀 아직도 낮아가지고. 예.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의료기술 시험 훈련원 구축 예산 20억, 또 외국 의료인력 통합 연수센터 건립 예산 20억. 이런 것들도 다 통과가 됐네요. 그러네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연수하는 뭐 장소 이런 거 만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나 보네요. 네, K 메디칼 이런 거 있네요. 근데 이런 것들은 주로 각 대학병원에서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하는 연수센터를 만든다는 건가요? 이걸 좀 알아봐야겠네요. 근데 이제 요게 이것도 대구에 들어서네요. 그래서 좀 논란이 있어요. 이게 지금 통합 연수센터를 만드는 게 과연 최선이냐? 통합 연수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연수받고 훌륭하다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시설이 되겠냐는 거죠. 그런 정도라면 예산 규모가 너무 작고 너무 작잖아요. 예, 이건 제가 볼 때는 외국 의료 인력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어 연수를 좀 해야 돼요. 그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설마? 그거 아닐까 싶은데 이 정도 금액이면 조금 아니야. 그거 뭐 하여튼 통합 이 연수들은 되게 이제 제일 좋은 병원들, 잘된 병원, 그렇죠. 의료기관에 가서 연수하는 거고 당연히 기관이나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사람, 그렇죠. 교육시켜줄 사람이 중요한 건데 이건 이제 장소가 대구예요. 둘 다. 의료기술 시험 훈련원도 대구. 외국 의료 인력 통합 연수센터 건립도 대구. 그리고 대구 출신들한테 물어봤더니 대구 중에서도 이건 굉장히 외진 곳에 이첨단 복합단지라는 게 지금 요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이 굉장히 좀 외딴 곳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숙박시설도 없는 곳인데 그런 얘기, 뭐 그러면서 이거 여기에 이게 들어가는 거 좀 냄새가 난다. 뭔가 둘 다 여기 가는 거 조금 문제가 있다. 없이 다 잘 되고 있으면 좋겠네. 저런 80년대 응답하라 1988 시절의 유머를. 네. 그래서 이제 뭐 김용익 의원 같은 경우에 지적을 좀 하셨네요. 네, 이런 거 지역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대구 지역에 왜 이걸 특정하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등등 여러 가지. 한방 이것도 대구네. 대구의 한방 의료 체험 타운 조성 사업 설계비 예산은 12억 9천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증액됐네요. 요거 2억 5천만 원 더 늘어나서 15억 4천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한방 의료 체험 타운. 한방 의료 체험은 누가 하는 거죠, 이게? 대구에 가면요. 의외로 저도 가기 때문에 가봤는데 이쪽 강해요. 한방이요? 예. 대구에. 대구가 의료가 강해요. 한방 의료 체험 타운 조성을 있을만 하다는 거죠, 대구에. 아니 한방 의료 체험하는 타운을 만드는데 이게 지금 설계비만 이 정도잖아요. 15억이잖아요. 15억 들여서 설계하면은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설계도를 구현하는 데는 뭐 몇백억 집 짓고 하려면 또 몇백억 들어갈 건데 이게 과연 정부에서 우선 순위가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구에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보니까 꽤 많네요. 참 우리 정부는 지금 한방 쪽도 좋아하고 대구 쪽도 참 좋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죠. 네. 자, 지난주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네네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 책 관련 토론회 한다고 예고를 드렸었죠. 지난 10일에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변희 발표를 했고 100분 토론도 진행이 됐었는데 여기서 곽 기자도 같이 했지만 몇 가지 좀 재밌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 뭐 관련자분들이 핵심 관련자분들이 다 계시니까 그렇네요. 관련 내용을 좀 기획자, 나눠봐도 주제 발표자 뭐 다 괜찮을 것 있으니까.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첫 번째 쟁점이 진료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는 주인이 누구냐? 이런 그렇죠. 게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왔었죠. 네, 청중들이 던진 질문인데요. 예. 이거 좀 김변이 좀 설명해 주겠죠? 김변이 제일 깔끔하게 잘 정리해. 그때 오셔서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안 그래서 오셔가지고. 안 들은 분들을 위해서. 네. 네. 좀 중요한 얘기가 굉장히 리바이벌을 나오는데. 좀 할까요? 네, 아, 네. 예, 짧게. 짧게? 너무 다 얘기하면 네. 그 돈 내고 와서 들으신 분들이 또 화내니까. 또 그렇지만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서 그러면 핵심만. 네. 의료 정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가령 체온이 36.5도다 뭐 이렇게 숫자 이런 거 네.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혈압이 어떻다 뭐 이런 숫자들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치가 없다기보다는 이제 그 자체로 큰 의미는 없는. 큰 의미가 네. 없죠. 그러니까 모아서 뭘 그거를 해야지. 모아서 네. 정상 혈압 범위에 있다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상 체온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멘트, 그 멘트. 그런 게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아서 의미 있게 해석한 게 인포메이션. 그거를 기록을 한 거. 작성자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간호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작성자의 뭐 판단 이런 것도 들어갈 수 그렇죠. 있는 들어가는 거고. 건 레코드. 아, 기록. 네, 그래서 우리가 의료 정보라고 하면 이 데이터, 인포메이션, 레코드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 좀 애워두세요. 그냥 그렇지.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하고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환자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보는 게 좀 많은 그때도 많이 다수설. 세계적인 다수설. 예. 근데 레코드는 그 특성상 이건 문서로 만들거든요. 그렇죠. 전자 문서가 되든 종이 문서가 되든 그러면 항상 작성자가 있기 때문에 작성자가 서명 날인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서의 소유권 자체는 작성자 또는 그 작성자가 그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정확하게는 의료기관 소유라고 봐야 된다는 게 다수설. 네, 그렇습니다. 그날 오셨던 분들도 거의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그 청중들이나 뭐 다른 패널들이 이 그냥 의료 과정, 진료 과정에 생성된 정보의 주인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단순히 물으면 환자다, 뭐 의사다 이런 식으로 좀 개념이 설명할 수 불확실하니까 있는데 답이 이상한 네, 거예요. 답이 이상한 거죠. 근데 이제 딱 정리를 해드리니까 데이터나 인포메이션은 환자 거가 맞고 그렇죠. 메디컬 레코드는 의사가 일단 1차적으로 소유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모든 청중들이 다 그런 거구나. 근데 이게 소유권이라는 거는 원래 그 절대 불멸, 그 불가침의 그런 거거든요. 누가 가져가면 안 되고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의무 기록은 여러 가지 공공 복리를 위해서 법에 의해서 제한이 돼 있어요. 그 4번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마음대로 훼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의무 기록이 나중에 의료 소송에 증거로도 제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문서성이 좀 있어요. 그러다 굉장히 보니까 독특한 종류의 기록인 그렇죠. 거죠. 예, 보관 의무가 있고 그렇죠.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는 또 개인정보를 담은 서류이기 때문에 보관 의무 기간이 끝나면 폐기해야 되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으로 거의 소유권 의미가 미미한 예, 소유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저작권을 의료기관이 갖고 있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런 말씀도 그날 누군가 하셨던 것 근데 같은데. 어쨌든 지금 김변 정리하셨다시피 이 의무 기록이라는 건 의료기관이 소유권 혹은 저작권을 가지는 건 맞는데 특이하게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막 이렇게 남 못 보게 보호도 해야 되고 남이 달라고 하면은 복사해서 주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의 귀찮은 일이 많은 단서가 많이 붙어 있는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저작권 여부는 사실은 그 좀 어떤 저작권의 대상이 되냐 이게 그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작물로서 어떤 그 과학적인 발전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진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이냐 이 내용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근데 의료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그 경험적으로 실증할 수가 있어야 되고 공개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작물로 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다. 저작권으로 보기에는. 사진 원판이랑은 좀 다르다 이거죠. 사진사가 찍는 사진 원판은 저작물로서 보호가 되거든요. 그 사진사의 여러 가지 창작적인 그
어떤 구도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자기가 찍는 것 어떤 그 색감이라든지 이런 걸로서 어떤 예술성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으로서 일종의 보호가 되는데 의료라는 특성상 그걸 저작권이 생겨버리면 이게 배타적 권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또 저작권이 예. 강하게 되면 MRI 찍을 때 막 찍는 기사가 알아가지고 다 이렇게 막 조명 명암을 싹 이렇게 좀 만지고 막 그래서 이러면 서로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똑같이 연구 찍어야 대상입니다. 되는 그거는. 아, 그래요? 예, 저작권이라는 것도 그냥 그런 말을 쓸 뿐 실제로는 의미 있는 저작권은 아니죠. 그래서 그 왜 홈페이지 이런 데 보면은 의사들이 자기의 의술이라든지 이런 걸 쫙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료 경쟁 의사가 그걸 그대로 뺏겨가지고 딱 자기 홈페이지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용을 당한 의사 입장에서는 이 편집 저작물인데 자기 의료 기술에 대한 그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어요. 아,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그럼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그래 궁금하시죠? 네. 저작물로서 인정되지는 않았고 네, 다만 그냥 민법상에 경쟁하는 관계에 있어서 무단 도용을 했다. 그러니까 논점이 많아요. 홈페이지에 원래 오픈해서 공개된 건데 그 사람 그러면 그걸 갖다가 퍼서 나르면 나른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나쁜 건 뭐냐면 경쟁하는 병원끼리는 그거는 신의치게 반한다. 동의도 안 받고 하는 거는. 그래서 구글에서 가져왔으면 괜찮은데 네. 경쟁자인 옆에 병원에서 가져온 건 좀 너무하지 않냐. 그렇죠. 이런 취지군요. 예, 그렇죠. 판결이. 예. 그래서 배상을 해줘야 된다. 아, 배상 판결이 났군요. 아니 그래서 그 왜 의무 기록을 복사해 줄 때도 돈을 내잖아요, 환자들이. 네. 그 이제 그 돈은 저작권 사용료, 저작권료가 아니고 그냥 수수료예요, 수수료. 뭐 기록 복사해 주려면 단순히 그냥 있는 원고 자 이거 복사하세요 이게 아니라 새로 수많은 데이터 정보들 중에서 골라 가지고 새로 이제 쓰고 시간을 써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수료가 있는 거지 저작권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소유권 혹은 저작권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실제로 거기서 생기는 건 없죠. 그냥 의무만 있는 거고. 네. 네. 그걸로 돈을 벌거나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 행정처리 비용이죠. 말하자면.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 돈을 벌면 그게 이제 불법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많은 큰 병원 같으면 막 수십만 명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때 저희가 했던 그럼요. 이제 그거를 유출. 어디 제약회사나 이런 데다가 팔아 넘기면 아주 살 사람은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굉장히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지만 팔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해서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등본 떼거나 가족관계 증명을 떼잖아요. 내 정보잖아 다. 돈 내죠. 누구 거예요 그게? 내 거지. 내 건데 아니죠. 공문서예요 공문서.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니 정보는 내 거라고. 위조를 하잖아요. 뭐 생년월일을 갖다가 좀 바꾼다든지 그러면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죠. 그건 국가 거예요, 국가 거. 그렇군요. 제 정보가 내 정보지만 국가 거인 것처럼 작성한 사람이 그 공문서고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그거 하면서 그게 진실임을 증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정보긴 한데 그 소유권은 사실은 그것에 대한 뭔가 되게 억울하네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런 측면도 있죠. 하지만 주민등록 번호 같은 거를 국가가 부여를 했잖아요. 그렇군요. 제가 만든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 번호를. 스스로 막 난 누구예요? 이렇게 얼굴 그려가지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내 거 같은 내 거 아닌 거 같은 내 거 같은 거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네요.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클라우드 관련 논의가 좀 있었어요. 맥주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성된 환자 정보, 우리가 아까 뭐 인포메이션이 됐든 데이터가 됐든 아니면 레코드가 됐든 그 중에 하여튼 일부나 전부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거는 가능한 거냐. 뭐 요거에 대한 이제 또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논의를 좀 했는데, 뭐 재밌는 얘기들이 있었죠. 오셨던 그 서울의대 김주환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방법은 아무 문제가 없다. 정보는 흐를 뿐이고 이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게 누구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 클라우드가 됐던 그게 무슨 저장 매체가 됐던 어디에 갔든지 그건 뭐 별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런 보안 말씀을 혹은 하셨죠. 통제 권한 이런 것들이 그렇죠. 문제일 뿐 어디에 저장하느냐는 뭐가 무슨 문제가 문제가 있겠느냐. 네. 그리고 뭐 비슷한 맥락에서 그 이형훈 복지부 과장님도 사실 현재 그건 김변희 얘기했던가? 현재 법적으로도 요거는 이용 과장님 말씀. 아니요, 법적으로도 환자가 의무 기록을 복사를 요구했을 때 그거를
무슨 종이에 써서 줄 건지 그렇죠. 예. 뭐 파일 CD에 구워서 줄 건지 USB에 줄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개인이 내 클라우드에 올려주세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했을 때 주는 것도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뭐 규정이 없을 뿐. 이런 얘기를 그 얘기 누가 했죠? 김변희 하지 않았나?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저는 과장님이 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네. 불편하다. 그런 그렇죠. 규정들 좀 더 이제 그런 만들어줘야 그런 된다. 말씀을 꽤 길게 하셨죠. 확인을 해줘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의료라는 건 보통은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일단 금지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는 것만 이렇게 써 있는 거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규정이 없는 게 문제다라는 저는 얘기를 그레이로 놔둬서는 안 그거를 된다는 거죠. 김변희 했더니 이용 과장이 현재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데 하여튼 규정을 좀 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 입법하겠다 뭐 이런 말씀도 살짝 하셨고 그 복지와 보건복지와 관련된 법 규정은요 국회에서 통과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복지부 입장에서는 행정해석으로 어떤 입법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말씀을 그날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는 그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딱 오픈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국회를 통과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해석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 그날 거죠. 제가 듣기로는 그 입법 예고하겠다, 뭐 입법화하겠다 이렇게 저는 들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이제 국회를 안 통과하는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대통령령 같은 것들은 가능하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클라우드 관련해 가지고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본다. 준비하고 있다. 그 정도로 말씀하셨죠. 클라우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환자가 자기 정보를 보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그건 사실은 자기 마음이죠. 그렇죠. 자기가 뭐 의사 보고 하건 종이로 하든 디스켓에 하든 자기 컴퓨터에다 넣든 클라우드에다 올리든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닌데 병원이 이제 환자들이 데이터까지 다 달라고 그러면 그 엄청난 이거를 어떻게 보관할 거냐. 그렇죠. 지금처럼 뭐 땅 사가지고 거기다가 건물 져서 거기다가 서버들 다 보관하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 9.11 사태 생각해 보세요. 가서 터지거나 하면 다 주저앉았는데 거기 금융기관들이 안 망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클라우드에 아니면 외부 서버에 허드슨강 건너편에다가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위험 분산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사실 서울대병원이 지진으로 다 붕괴됐다. 그러면 그 서버가 지금 어딨냐 이거죠. 만약에 병원에 있다. 그러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전쟁의 위험이 있는 나라에서. 그렇군요. 네? 전쟁의 위험이 있는 나라요. 그리고 어차피 보안 문제는 책임 문제고 손해배상 문제인데 사실은 좀 더 급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거 잘하는 데다 맡겨놓고 만약에 문제 생기면 손해배상하면 돼. 청구하면 돼요. 그죠?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사실 그런 걸 잘하는 데가 있을까? 병원이 그걸 잘하냐? 제가 볼 땐 병원은 수술 잘하는 거고 병원이 진료 잘하는 거지 정보 보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 데다 잘하는 걸 맡겨야지. 너무 급진적인가? 그래서 지금 현행 규정은 병원 내에만 보관하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냥 유권 해석으로 어떤 뭐가 연결되어 있고 외부랑 연결 안 된 다른 장소도 가능하다라고는 해석은 해주는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해석일 뿐이라는 거죠. 하여튼 시대가 워낙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옛날에 만들어 놓은 법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뭐 과잉 입법의 시대다 이런 말도 그게 있지만 그 법들이 2000년 필요한 초반에 법도 나온 거예요. 벌써 초반이면 그 사이에 그때는 스마트폰도 일단 스마트폰 나오기 전이네요. 자, 우리 잊고 살고 있지만 스마트폰 세상에 나온 지 10년이 안 10년 됐고요. 안 됐죠, 아직. 우리 대부분 다 이거 사용한 지는 기껏해야 한 5, 6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뭐 중요한 쟁점은 아니었지만 김변희 히트 친 거 하나 있죠. 그 국내 의료기관에서 전자차트 뭐 사용하는 비율이 이건 저도 몰랐어요. 실제로는 얼마 안 된다. 네. 우리가 흔히 뭐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다 하고 있다라고 전자차트를 갖고 있다고 흔히들 말도 하고 생각도 하는데 그거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다들 전자차트 그러는데 전자차트가 아니죠. 그냥 워드 프로세스고 컴퓨터예요, 컴퓨터. 전자차트는 기록이란 거는 차트는 기록을 전제로 있는 거잖아요. 기록을 했다는 뜻은 종이에다가 하면 서명 날인이 들어가 있는 거고 전자식으로 하면 공인인증서로 작성자가 전자서명을 해야지 그게 기록인 거죠. 그거 안 하고 있는 차트는 그냥
그 컴퓨터에다가 저장해 놓은 거예요. 엑셀, 워드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그래서 환자가 달라 그러면은 컴퓨터 줄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출력을 해가지고 사인해서. 그렇죠. 사인해가지고 또 그걸 사본을 떠서 줘야 되는 거죠. 그냥 출력해서 주면 안 돼요. 전자 차트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차트를 달라고 하면 종이로 줘야 되는 거죠. 청구 프로그램만 있는 거죠. 그렇죠. 청구 프로그램. 그 종이 차트,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워드 프로세서를 열어가지고 그냥 그 파일을 환자 한 명당 하나씩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거기다 기록을 쭉 거죠. 그냥 편지 쓰듯이 써놓은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진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만든 다음에 24시간인가 그 안에 사인을 해야 돼요. 24시간인가요? 네, 24시간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때 사인을 안 하면은 그 왜 안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건소에다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만약 이 법이 들어온다. 그런 게 돼 그럼 있나요? 전자 차트 해놓으신 분들 큰일 나는 거죠. 왜? 사인을 안 했잖아요. 일단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거예요. 환자가 달라 그럴 맞아요. 때까지 영원히 사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영원히 안 달라 그러면 차트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없죠. 그 수정 같은 거 하면은 기록은 남아요. 그래도 거기에는 그것도 프로세서기 때문에 네. 그 로그 데이터는 있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수정, 그러니까 그 로그 데이터는 분명히 있을 건 같은데 그 기록은 남는다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전자 서명이 된 차트를 전제로 해서의 수정 문제죠. 그러면 전자 서명이 되는 전자 차트는 언제 몇 시에 수정됐다는 게 출력하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청구 프로그램에 붙어 있는 워드 프로세스 그 지금 흔히들 얘기하는 개원가에서 갖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게 안 뜨죠. 우리도 개인 기록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자님도 기사 작성할 때 수정하잖아요. 고치죠. 그렇죠. 고치죠. 그러니까 수정해서 저장을 하면 최종 저장 시간은 남는데 나오죠. 그 전에 있던 기록들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라지는 거지.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의료기관들이 흔히 전자차트라고 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사라진다라는 거죠. 사라지죠. 그냥 워드랑 똑같죠. 한글 워드랑 똑같아요. 그러면 솔직히 뭐 수정, 변경 이런 것들이 가능은 한데 이미 고의적으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버리면은 몰라요. 그 수준에서는 그냥 그거는 진짜 디지털 포렌식 같이 해가지고 아예 그 컴퓨터를 압수수색을 해서 그 로그 데이터가 바뀐 걸 갖다가 꺼내 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의미의 전자차트는 그런 조작 같은 거를 할 수가 없고 그냥 출력하면 그대로 언제 왜 변경됐고 변경자가 누군지가 다 나오는 거고 지금 갖고 있는 전자차트는 뽑는 그 순간에 아주 완벽한 기록처럼 보이는 거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하나도 안 나오죠. 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쓰고 있는 전자차트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그냥 청구대행 프로그램이다. 청구대행 프로그램이고 또 좀 과격하게 말하면은 이거 그냥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거다. 그렇죠. 네. 진료 기록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많은 청중들이 놀랐죠. 약간 놀랐죠. 아, 그래? 이러면서.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의료기관들이 뭔가 이렇게 전자차트 보급률, EMR 뭐 이런 저 보급률이 굉장히 높다. 병원 정보가 굉장히 앞서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알고 보면 되게 허당이었던 거죠. 틀린 말이죠. 허당이죠. 차트가 보급된 게 아니라 청구 대행 프로그램이 그렇죠. 보급된 물론 거죠. 청구 그 EMR이라는 것의 기능 중에 하나로 청구하는 부분도 있어요. 기능이. 그 기능만 있고 나머지가 본질이 없어.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전산 우리 가령 우리 돈 계산할 때 하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칼큘레이터? 네, 계산기. 계산기. 계산기에 어떻게 조그맣게 기록할 수 있는 것도 붙어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볼 수도 그런 있네요. 거예요. 네, 그걸 EMR 시스템이다 전자차트라고 왜 우리 커피 전문점 가면은 포스 시스템에 입력할 때 뭐 이렇게 우유 조금 주세요, 뭐 저지방 우유로 주세요, 이러면 그냥 기록하는 거 그런 거네. 그런 거죠. 야 이렇게 하니까 되게 진짜 좀 약간 걱정된다. 없어 보이네요. 없어 보이죠. 네. 돈만 계산 환자한테 치료한 거 이 피포 서비스니까 무슨 치료했다 해가지고 다 이거 얼마 돈 계산 주문서를 작성하면서 우리나라의 전자차트에 대한 얘기는 침소봉대다. 요만한 걸 갖다 진짜 큰 것처럼 얘기하는 거고. 그걸 해줬으면 제가 기사 쓸 때 침소봉대 말을 썼을 텐데. 진짜 무식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토론회에서 그것도 이제 김변이랑 뭐 딴 분들이 얘기했는데, 저 의사협회 정보통신 오셨죠. 말씀하셨고. 손문호 이사님. 그 손문호 원장님도 우리도 그거 아는데 전자차트를 도입하려면 돈이 더 든다.
그리고 이제 김변도 그 얘기했잖아요. 미국 같은 데서도 그 전자차트 보급률을 높이려고 돈을 많이 정부에서 투자했죠. 막 돈 네. 주고 하게 네. 했는데 우리는 뭐 안 갭불 주니.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래서 혹시 정부에서 뭐 이런 거 좀 지원해줄 줄 거냐. 의향이 있느냐 이제 요거 이제 현장에서 막 질문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저 이형은 과장님이 난감해하면서 뭐라고 답변했죠? 굉장히 난감해하시면서 또 단호하셨죠. 이거 숟가루 이거를 장비 이런 거 뭐 하고 이런 거 시설하는 거를 숟가루 줄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다. 지금 뭐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 뭐 이렇게 말씀 그때 하셨죠. 그리고 아마 정부 관료 대부분이 지금 몰랐던 몰랐을 거예요. 거야. 그런 이게 거를. 전자차트가 네. 알고 보면 그런 허당이라는 걸 전자문서가 몰랐던 아니라는 거지. 거를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허당인 거를 모르는데 그걸 개선하기 그럼요. 위해서 돈을 준비할 그럴 필요가 이유는 없지. 그럴 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재미있는 케이스가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비만약 처방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비만약. 예. 그러니까 환자가 그 비만약이 잘 안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부작용 생겼다고 경찰 고소를 했네. 경찰에다. 네? 경찰에다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차트 갖고 와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차트를 두 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청구 프로그램에 붙어 있는 거 하나, 그리고 하나는 자기가 약자로 그냥 약자로 쓰는데 약에 대해서 수기로. 약이 무슨 뭐 가나다라라는 약이라고 하면은 그걸 A라고 표시해요. 암으로. 야, 이건 그러면 그 그걸- 차트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 그걸 수기 종이에 차트가. 써요? 아니면은 종이에다가. 종이에다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 암호로 된 자기만 알 수 있는 차트는 그거는 아무 저기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제가 어제 없어요. 복지부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걸 줬더니 이게 무슨 차트냐? 안 차트 제대로 아니야. 된 차트를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없는데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네. 그랬더니 저는 차트를 여기 있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구한 프로그램에 때 했던 건 약 이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청구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암호로 쓴 걸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안 쓴 거라고 그러지, 안 쓴 면허 거. 정지했다 네. 형사처벌 받게 생긴 네. 거죠. 아예 안 쓴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됐어요.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그러면 원장님 그 컴퓨터에 나와 있는 그거를 어디 메뉴를 보면 출력한 버튼이 있는데요. 그 버튼을 해서 출력을 하신 다음에 사인을 하시고 사본을 드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런 게 있냐고. 본인도 몰라.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화면을 사진을 찍어. 이런 게 현 주소입니다. 사실은 그걸 출력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요. 그걸 모르신다고요? 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건 그리고 화면을 찍지 않고 화면 캡처 기능도 캡처를 하면 있는데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죠. 하긴 뭐 출력 기능을 모르시는데 캡처 기능을 아실 리가 없죠. 네. 네. 근데 그 출력한 거를 솔직히 믿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럼요. 그렇군요. 참 저희가 그 전자차트 얘기하려고 토론회를 개최한 건 아닌데 네. 이렇게 돼 그 버렸네. 내용 소개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참 길게 했네요. 네. 그 정도 하죠. 네. 사실 뭐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곽 기자가 기사를 여러 개 써놨으니까. 크게도 쓸 건데. 네네. 다음에 제가 소개드릴 것도 이거 진료기록부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네, 요건 이제 토론회랑 관련 없는. 관련 없이. 네, 딴 뉴스. 네. 복지부에 이제 의료법 이제 유권 해석하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의료법에 대해서만. 네.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가서 물어봤어요. 요즘 뭐 재밌는 유권 해석거리 뭐 이런 거 없냐고 물어봤더니 내려오셔가지고 이 진료기록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쭉 해주셨거든요. 네네. 이런 진료기록 관련해서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답했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이제 누가 작성해야 되느냐 진료기록부를. 누가 작성해야 되느냐. 의사들이 작성하잖아요. 의사들이 작성하는데 의사들 중에서 이제 그 한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이제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교수도 있을 거고 뭐 인턴도 있을 거고 레지던트도 있고 뭐 있을 텐데 누가 해야 되느냐? 보통 이제 뭐 일반인들이 뭐 책임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 보고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행위를 한 사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행위를 한 사람이 작성을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단을 만약에 교수가 내렸다. 그럼 그 진단과 관련된 처방 그 진료 기록은 그 교수가 쓰고 이제 이 사람이 입원한 이후에 이제 처치가 들어가잖아요. 그 처치는 뭐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했으면 그 학생들, 인턴 레지던트들이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실제 행위를 한 사람. 그래서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잘 안 지켜지고 지켜질 수 있으니까 있는, 네. 그래서 뭐 문제가 네.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보통 그 옛날에 종이 차트 시절에는 네. 카운터 사인이라는 게 흔히 있었습니다. 사람 이름을 2개 쓰는 거예요.
실제로 전공의 레지던트가 이런 내용을 이제 처치를 했는데 뭐 오더를 이렇게 처방을 넣을 때 교수님이 하라고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교수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결정이 났어요. 근데 그 내용을 기록은 레지던트가 하면 자기 이름을 쓰고 이제 슬래시 긋고 그 뒤에다가 자기 책임자 이름을 교수의 이름을 또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 이름을 2개 쓰는 형태로 흔히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네, 본인이 혼자 한 경우에는 자기 이름만 쓰고 또 교수가 직접 뭐 처방한 경우에는 그렇게 본인이 사인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둘이 같이 한 경우에는 이름을 2개 쓰면 간단했는데 전자차트 EMR 시스템이 됐으면은 예, 애매하죠. 아니죠. EMR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EMR 할 수 있나요? 다 할 수 있죠. 접근해서 그 환자에 대해서 조회한 것도 다 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작성한 사람이 쓰고 그럼 자동적으로 전자 서명이 붙어 가니까. 뭐 이렇게 누르면 네. 그와 네, 동시에 그럼요. 네, 다 붙어요. 그렇군요. 그 또 하나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 사람이 그렇죠. 한 사람이 하는 네. 게.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그다음 또 하나는 이거는 아마 수기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의사가 진료 행위를 자기가 이런 거 했다고 불러주고 자세히 불러주고 옆에서 간호사가 받아 적는 거예요. 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인정한답니다. 대피를 인정하는데 대신 만약에 이 진료 그룹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뭔가 이제 이 진료 그룹을 봐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때는 내가 이거를 불러줘서 이 간호사가 대피를 했다는 거를 의사 자신이 입증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 사무관 말로는 그냥 처음에 의사가 직접 하셨으면 작성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건 조금 잘 애매하긴 하네요. 이해는 하겠는데 무슨 말인지. 되게 이제 우리 막 한 세션에 100명씩 보는 대학병원 뭐 이런 데서는 이 기록할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옆에 이제 뭐 간호사나 뭐 아니면은 전공이나 뭐 비서나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교수가 하는 말을 열심히 막 입력하고 하는 도와주는 인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직접 입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자세히 옆에서 불러주고 뭐 이런. 불러주고, 예. 근데 그거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를 불러줬다는 사실을 입증은 의사가 해야 된다. 거꾸로 저는 오히려 이게 자기가 불러줬다는 걸 입증한다기보다 내가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를 입증해야 될 기록이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잘못해도 최종적으로 그 기록을 하고 사인을 해야 될 때는 자기가 확인을 해야죠. 자기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다 귀찮으니까 남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참 현실적으로 바쁘고 힘들긴 한데 책임이 많아. 네. 결국 문제 생기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책임자라고 하는 거잖아. 책임자라는 게 원래 문제 생기면 책임질 사람이 책임자예요. 그렇죠. 네. 이 일의 책임자가 누구야? 이러면 이거 잘못되면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그 뜻이 걸라. 서명하는 원래. 사람. 네. 책임자가 해야죠. 네.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거는요. 써놓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죠. 네. 확인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다음에 이제 무엇을 써야 되느냐라는 내용도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뭘 써야 되는지라는 내용은 이미 있었는데 이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권고사항이었는데 의료법이 2년 전에 개정되면서 이게 의무사항으로 변경됐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제 시행규칙에 열거된 내용들은 다 써야 된다. 안 쓰면 이게 뭐 제대로 작성 안 한 걸로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으러 왔을 때 이 진단서만 발급해주고 그 진단 내용을 기록으로 안 남기는 경우들이 있나 봐요. 이게 이제 청구가 안 들어가는 뭐 비급여 이런 경우일 것을 아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도 반드시 진료 기록부를 작성해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내용도 진료 기록부에 그렇죠. 남아야 한다는 진단을 한 거니까. 거죠. 진료를 했다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게 좀 저는 황당했는데 이 진료 기록부에 진료와 상관없는 내용을 기재하는 분들이 꽤 계신가 봐요. 근데 그 예를 들어줬는데 이 사무관이 진료를 이렇게 하다 진료 기록을 하면서 그냥 뭐 이런 얘기를 쓴대요. 이 사람 정신과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 새끼 또라이다. 뭐 사이코다. 여자가 오면 이쁜데 뭐 이쁘다. 심지어는 뭐 가슴이 좀 크다. 가슴이 작다. 뭐 이런 내용을 진단서에 쓴다는 거예요. 진단서가 아니라 그 의무기록부에 전자 차트에다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전자 차트.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환자분들이 이거를 당장 확인은 안 되는데 뭔가 이제 무슨 사건이 사고가 터졌을 때 이제 자료를 확 딱 모으잖아요. 네. 그때 이제 내놔라 진료기록부 내놔라. 그래서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요 이러면서 민원이 막 들어온대요 환자들한테. 그래서 저는 듣다가 이게 뭐
이게 무슨 일이지? 성희롱 이런 것까지 좀 얽혀가지고 되게 희한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그러니까 수 이제 있을 이거는 것 같네요. 네. 이분의 멘탈은요. 진료기록부는 자기 거가 강하고 그런 이건 많이 있으신가 절대 봐요. 사본을 교부하지 않을 거라고 네.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공개된다고 생각을 못하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아까 소유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소유권이 의사한테 있는 거긴 한데 언제든지 남이 볼 수 있는 남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특이한 소유권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진짜 100% 내 거라고 내 일기장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죠. 황당한 그러니까 뭐 환자가 진상이다 이런 거 쓰는 거겠죠. 그런 걸 쓴대요. 네. 뭐 또라이네. 무례하다, 뭐. 뭐 그런 얘기를 쓴대요. 무례하다도 욕인가?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의학적으로 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건 다 쓸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 치료에 필요한 거. 근데 예쁘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박쌤이 잘 알겠네. 그거를 왜 쓸까요? 진짜 이뻐서. 글쎄요, 예쁘다라고 쓰는 거는 솔직히 저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진상이다. 그리고 뭐 정신과 이상 소견이 있다 이렇게 쓰는 거는 사실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그 환자가 또 올 때 그게 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수많은 환자를 보니까 기억을 못 하니까 진상이다라고 써놓으면 약간 이제 좀 조금 더 긴장하고 뭔가 조심하고 이 환자의 기분을 더 좀 잘 맞춰주려고 예,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갈등이 안 생기도록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쓴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비슷한 예가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진상 손님들은 그 캐디들이 기록해놨죠. 스티커를 붙였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스티커를 붙인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다른 골프장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캐디가 딱 봐서 이 사람은 약간 백에다가 약간 조금 성격이 독특하니까 좀 잘 해야겠다. 이런 걸 암시를 주는 거죠. 그 전국의 캐디들이 공통된 사인이 있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 스티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특정 색깔의 특정 모양 스티커 요거는 나쁜 거고 뭐 이런 게 있겠군요. 그러니까 뭐 그런 힌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힌트로서 그 사람한테 잘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오케이.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선의로. 그리고 또 많은 환자를 보다 보면은 그 환자를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케이. 그건 전 좋다고 보죠. 그거는 오히려 진료에 도움이 되는, 진료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좀 넓게 해석해 줄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사이코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아까 제가 이제 진상이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확하게 문제가 안 생기는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환자.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아니 외국에서도 다 써요. 그거는 기록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까다로운 환자라고 쓰는 거는 그 다음 진료를 할 때 이 사람의 그러니까 뭘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되게 우리 살다 보면 까다로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환자의 맞춤형을 까다로운 환자한테는 까다로운 손님한테는 우리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그분의 맞춰주고 심기를 거슬러서 또 막 갈등 생기면 서로 힘드니까 그러지 않도록 좀 신경 쓰는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까다로운 환자라고 쓴다거나 아니면 뭐 의사소통이 좀 어렵다.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2번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뭐 약간 글쎄 이것도 뭐 저 명예훼손에 될지 모르겠지만 이 지적 지능이 조금 낮아서 우리가 좀 설명을 좀 더 쉬운 말로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정보를 위해서 기록하는 거 요거는 전 뭐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이코다 또라이다 예쁘다 가슴이 크다 이거는 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게 실제 민원이 들어온 거를 와서 이제 사무관이 설명한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예쁘다만 쓰겠어요? 못생겼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쓰겠죠. 이거는 글쎄요. 근데 그 사무관이 얘기하기를 지금 모르겠는데 의료법상에는 환자가 이 진료 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요구의 권한이 없다면서요. 그렇죠. 네. 없는데 이게 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자면 또 수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대요. 그래서 만약 이런 내용을 만약에 자기 이제 진료 기록부를 환자가 보고 이거 이제 수정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인정보보호법상에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수정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죠. 다 수정할 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건 아니고 또 개인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오기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가령 70년생인데 72년생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든지. 그런 부분.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보험회사에 조금 더 좋은 걸 받기 위해서 뭐
치료 일수를 좀 더 늘려달라든지. 그런 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건 안 되는 진료와 거죠. 상관이 그러니까, 있는 거는 안 된다. 네, 개인 정보와 관련된 부분만 수정이 가능한 거지. 그 의사가 자기가 판단한 내용까지 그렇죠. 건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법률적으로도 안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참, 근데 참 이게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아까 그 진료기록부 얘기 조금 더 하면 네. 차트를 뭐 전자 차트든 종이 차트든 간에 정말 써놓으면 좋은 정보들을 바빠서 안 쓰거나 못 쓰는 경우들이 흔히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환자의 직업이라든지 가족 관계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환자가 갑자기 뭐 허리가 최근 굉장히 심하게 아파졌다. 그래서 왔단 말이죠. 그러면 뭐 허리가 아프다 약 처방하면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이 허리가 왜 아픈지 뭐 가령 할머니가 최근 허리가 아파진 이유가 알고 보니 집안일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 집안일을 갑자기 왜 많이 했느냐? 그 며느리가 아들하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집을 나가버렸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거는 그걸 쓸 수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집 나가서 할머니가 쓸 수 있나요? 집안 아니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써야 거죠. 한다고 네.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집을 나갔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봤을 때 그 기록을 보고 며느리는 돌아왔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주면 환자하고의 라뽀도 훨씬 좋아질 수 있고 게다가 이 할머니가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는데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하고 며느리가 돌아오니까 통증이 없어진 경우하고는 또 약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학적 판단이 또 그건 달라질 수 무조건 있는. 필요하죠. 그래서 환자의 오히려 어떤 권고돼야 되죠. 직업이라든지 주변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기록을 자세하게 하고 그거를 고려하는 게 좋은 의사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여튼 가슴이 크다 예쁘다 이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저도 사실은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요. 네. 그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어떤 해외 학술대회 때 만났던 이제 레지던트 지금은 그때는 의과대학생이었는데 지금 레지던트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데 아버님 치료를 받게 됐다고. 예.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차트에 저의 신상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 왜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의료 전문 변호사니까 잘못하면 조심하려고 당한다. 뭐 이제 이래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김변 주변 사람들 차트에는 다 적혀 있어요. 김선욱 변호사하고 무슨 관계. 조심해라. 그래서 연락이 오셔서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죠. 조금 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 치료에 그렇네요. 필요하고 직간접적인 정보들 좋은데 박사님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네, 이게. 그거는 예의의 부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근데 딱 보면 알 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누가 일반인들의 상식 수준에서 보면 아는 거죠. 근데 이제 간혹 뭐 임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라이버시 관련 내용들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건 왜 썼냐라고 생각하는 아니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도 그거는 그냥 해명이 나왔었어. 가능하죠. 그때 어저께 이제 그 사무관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초혼인데 네. 이제 낙태의 경험이 있으신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진료구역부에 남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걸 좀 삭제해달라고 하는 민원을 했었나 봐요. 그건 이거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사례들도 뭐 있고 아무튼 좀 뭐 그러네. 그러니까 환자들이 싫어하고 그렇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환자들이 이거를 왜 기록하냐, 왜 묻냐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그 중에 일부는 의사들이 충분히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예쁘다, 가슴 크다는 좀 이상하다. 그거는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자, 그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의사가 막 써놨어요. 뭐 예쁘다, 가슴 크다, 뭐, 뭐 못생겼다, 뭐 섹시하다, 뭐 해퍼 보인다, 뭐 이딴 소리를 써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나중에 무슨 이유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문제 생겨서 사본을 받는데 적혀 있는 걸 알게 됐다. 환자가 빡 돌아서 소송 건다. 이럴 수 있는 거죠. 있나요? 소송은 뭐 다 걸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걸면은 소송 잘 하시는 모 변호사님도 계시잖아요. 다 걸 수는 있죠. 걸면은 충분히 뭔가 이길 수 있느냐의 있죠. 문제.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나요? 왜? 전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록이 전파성이 있어가지고 명예훼손이
성희롱이나 모욕이 돼야 되는데 예. 전파성이 없잖아요. 환자만 볼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 모욕이라는 거는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야 이 그렇죠. 박 모식갱이 기자야 막 이러면서 바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속으로만 생각한 거라고 보는 그리고 건가요, 기록에다 쓴 거 뿐이니까.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건 애매한데? 애매해요? 나는 당연히 이거는 성희롱으로 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야, 법은 또 다르구나. 그래요? 왜냐하면 아니, 근데 성희롱이 되려면 신체적인 물리적인 어떤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말로도 성희롱 되잖아요, 근데. 말을 안 했잖아. 말을 안 하고 글만 썼잖아. 자기 평가잖아. 일기만 썼죠, 일기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일기에다가 참 오늘 박선수는 오늘 PD하고 같이 하는데 참 애가 그래. 뭐 이렇게 썼다. 그걸 내중에 많이 알게 됐어. 그걸 어떻게든 알게 됐다. 그러면은 그걸 안 사람이 잘못된 거죠, 사실은. 남의 일기장을 왜 봐? 그렇지. 이러면. 예. 그렇네. 그것도 듣다 보니. 야, 이거 그런데 애매하구나. 잠깐만. 그거는 이제 명예훼손이니까 형사 문제일 때고 예. 가령 그 기록을 보고 너무 열받아서 막 미치고 팔짝 뛰고 분하고 막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됐어요. 민사로 걸어. 아니, 그럼 제가 어떻게 사실은 돼요? 박쌤에 대한 개인 감정을 네. 갖고 있는데요. 속으로 갖고 있어요. 네. 안 좋게. 네. 나한테 소송 걸 수 있어요? 넌 왜 나한테 나쁜 생각 갖고 있니? 그러면서. 아니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걸 몰랐을 때하고 확인을 했을 때하고. 확인했을 때는 또 다르지 않냐는 거지. 그럼 내가 그래 나 박쌤 너 별로라고 생각해. 네. 둘이서 있는데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네.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별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너 소송 걸 거야? 되겠어요? 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은 참 어려운 그건 학문이군요. 참 누구나 다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자기 아니 근데 생각의 이거는 자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료 기록부는 일종의 공문서 뭐 이런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적어놓는 일종의 거 안 되나요? 공문서가 누가 공문서라 그래요? 아니에요, 공문서는? 아니 그 공문서에 성격이 성격이 있다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저 복지부 사무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뭐 성희롱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면 명예훼손 명예훼손으로 등으로 고소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민형사상 얘기했거든요.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다. 네. 위험하다. 또 있다.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소송을 걸 수는 있지만 이기기는 어려운 게 윤리적 문제지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는 아닐 것 그렇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시면 안 가령 되고. 이런 거잖아요. 가령 사귀던 사람끼리 응? 사귀다가 헤어졌어. 편지를 보내. 넌 정말 나쁜 놈이야. 라고 하면 소송 걸 수 있을까요? 그건 못 걸 것 같아요. 이건 못 걸 것 같긴 한데. 그죠? 예. 일종의 이게 편지적 성격도 있고 기록적 성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쓰는 것에 대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죠. 그 이 환자에 대한 이런 얘기를 가령 다른 사람한테 뭐 친구들한테 했다거나 그건 무슨- 문제가 되죠. 무슨 그건 SNS 문제가 계정에 되는구나. 올렸다거나 그건 더 큰 문제가 되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사태가 이게 커지는 전파성이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환자를 봤는데 환자가 좀 진상이야.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 자기 친구가 하는 병원에 다녔어.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물어봐. 이런 이름의 환자가 왔는데 니네 병원 갔던데 어떤 사람이냐. 근데 이 사람이 막 험한 얘기를 했어. 그러면 걸릴 수도 환자 있겠- 비밀로서 걸리죠. 그러니까. 그건 환자 그렇게 비밀 되면은 누설이구나. 실제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래가지고 진료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안 되는 건가요? 환자의 정보를 환자 동의 없이 준 거잖아요. 같은 의사끼리인데도 안 돼요. 되죠. 동의가 필요한 트랜스퍼 한 의사인데도 되죠. 동의가 안 필요한 되는구나. 환자가 내 정보를 다음 새로운 의사한테 줘라라고 요구할 때만 가능한 그렇죠. 거고. 예, 그리고 응급 환자일 경우에 차트를 아예 딸려서 보내라는 규정이 있으면 그건 괜찮아. 근데 그런 게 아닌 경우에 실제로 소송이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A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환자인데 그 부분이 또 B 병원 간 거예요. 근데 A 병원 주치의하고 B 병원 주치의가 서로 알아. 그러니까 이 A 병원 주치의가 이 사람이 어떻게 진료받았고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실제로. 흔히 있는 근데 일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 환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도 한 거예요. 그게 좀 포함됐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지금 현재 주치의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 들어 고소했어요. 자기 동의도 없이 자기 정보를 줬다. 그 환자가 좀 그럼 똑똑한 패소하는 문제네. 거죠. 네. 의사가 환자가 이기는 거죠. 이기는 거죠. 환자가 이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끼리는 사실 서로 많은 얘기를 주고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환자 보낼 때 심지어 보낼 때도요.
법적으로 문서나 무슨 구두상으로 동의를 받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사가 환자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의사를 원한다. 그럼 내가 잘 아는 B라는 의사 있으니까 가시라고. 그럼 이제 보내준다고요. 그리고 B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런 환자가 있어갖고 너한테 보냈으니까 잘 봐줘라. 그리고 부탁을 해.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B라는 의사는 어떤 환자냐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궁금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환자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군요. 그건 돼요. 그건 돼요 또? 왜냐하면 환자가 전원하는 것에 동의를 해줬잖아요. 아니 뭐 서류 이런 거 없고 그냥 소개만 해준 건데. 괜찮아? 소개해도 그거는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묵시적 동의가 있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이건 되는 거군요. 그 정도까지는 되는 건데. 아까처럼 그냥 의사끼리는 모르고 환자가 알아서 그냥 다른 병원에 갔을 때는 안 되는 리포해 주는 거 하고요. 환자가 알아서 그러니까요. 자기가 찾아가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정보를 주는 거는 다른 거예요. 트랜스퍼하거나 이럴 때는 되죠.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군요. 그러면 내가 하여튼 어느 병원으로 간다라는 정도만 서로 얘기가 됐어도 묵시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렇게 트랜스퍼 되거나 이렇게 좀 환자가 가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보 교환이 그건 더 가능한 거죠. 필요하고. 그렇죠. 그 환자도 자기가 왜냐하면 A 병원에서 못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A 그렇죠. 병원 의사가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요. 만나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고 권고를 한 거고 환자도 오케이. 동의한 거고. 환자 이런 거잖아. 당신 나한테 진료 거부한 거야? 이렇게 말 안 하고 그 의사의 판단을 믿었잖아요. 그 신뢰를 했고 그대로 움직인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죠. 이미 동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오늘 아주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래 저희가 준비한 거는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곽 기자가 그 단국대학교 최승훈 특임부총장을 만나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임자인 최원철 전 부총장 얘기도 좀 하고 뭐 한의학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네요. 네. 오늘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거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희구라는 요 정도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치 소감은 아시죠?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이랑 이메일 다 아실 겁니다. radio@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저 오키님 그 나이 사는 이벤트 많이 하던데 희구라는 안 하냐는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저희도 조만간 뭐 작은 거라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뭐 청년회사에서 희구라에 대한 지원이 좀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희구라의 청취자들이 좀 사실 이 수준이 높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사소한 이벤트에는 뭐 큰 관심이 없으신 거. 동하지 않으시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5년 11월 13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